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Prefix Tuning Optimizing Continuous Prompts for Generation이라는 논문 리뷰를 맡은 임서연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기존 파인 튜닝은 단점이 있는데 모든 그림에서 보다시피 모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를 대처하기 위해 나온 방법 중 이 라이트웨이트 파인 튜닝인데 프리픽스 튜닝은 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웨이트 파인 튜닝은 사전 훈련된 매개 변수를 고정하고 트레이너블 모듈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프리픽스 튜닝은 이 모듈이 프리픽스를 모듈로 두는 셈이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앞에 프리픽스만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건 모듈식이고 그 고정된 상위 이 프리픽스로 나머지 랭귀지 모델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프리픽스를 각 작업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 넣어 놓으면은 이 모델을 가지고 여러 작업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나의 배치로 또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도 여러 사람마다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평가를 크게 두 개로 했는데요. 하나는 그 테이블이 주어지면 그거를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 또 하나는 긴 문단이 주어지면 그걸 요약하는 것으로 모델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대비 효과 결과를 봤더니 저장 공간이 1000배 정도 더 적게 들었고 성능은 테이블 투 텍스트를 했을 때는 비슷한 편이고 서머라이제이션에서는 적은 데이터일 때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입력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두 우수한 결과를 냈습니다. 여기서 둘 다는 테이블 투 텍스트랑 서머라이제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관련된 사전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 이제 다음 소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파인 튜닝, 자연어 생성 과정에 쓰이는 파인 튜닝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대부분 파인 튜닝은 사전 학습된 랭귀지 모델을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가장 흔한 게 테이블 투 텍스트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거고, 서머라이제이션은 버트나 바트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중에서 테이블 투 텍스트는 GPT-2 모델이랑 서머라이제이션은 바트 모델 사용에 중점을 두고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리트윈드 모델에도 사용 가능하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아까 이미 얘기했던 라이트웨이트 파인 튜닝인데 이거는 프리픽스 튜닝을 썼을 때 기존에 비해서 30분의 1이죠. 이것만 튜닝을 해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팅이라는 지식이 또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요즘은 많이 알려졌으니까 간단하게 사용하면 그냥 인컨텍스트 러닝 약간 챗 GPT 쓰는 것처럼 약간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를 훈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 윈도우 길이가 있잖아요. 그 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긴 글을 넣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방식이 인풋 스페시픽 벡터라고 이 약간 문장 재구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다면 프리픽스 튜닝은 특정 작업에 특화된 프리픽스를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연어 생성 작업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블 제너레이션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사전학습 모델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긍정 문장을 만들어 달라 하면은 그런 비슷한 레벨을 맞춰서 문장이 생성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테이블 투 텍스트나 서머라이제이션 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프리픽스 튜닝 하기 전에 먼저 정의를 내린 건데요. 여기서 x가 입력이고 y가 출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PT-2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건 트랜스포머 기반이죠. 여기서 Z는 이제 X랑 Y 합친 컨캐트네이트 한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H는 그 시간별로 어떤 인덱스가 활성화되는지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오른쪽에 그 활용한 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인데 이거는 트랜스포머인데 양방향으로 흡수하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인코더가 따로 있고 뒤에 디코더가 있어서 인코더에서 인코딩하면 그걸로 디코더에서 y 값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은 여기서 그 사전학습 파라미터를 이게 파이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식도 제가 완벽히 이해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픽스 튜닝을 더 설명을 드리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는 4개의 개념이 3개가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가장 기본 컨셉은 이겁니다. 만약에 프롬프팅처럼 알맞은 문맥 단어가 앞에서 제공이 된다면 뒤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를 튜닝할 필요 없이 어차피 뉘앙스가 대충 파악이 될 테니까 그걸로 랭귀지 모델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컨텍스트가 결국 죄송합니다. 컨텍스트가 프리픽스인 셈이죠. 이게 X에 영향을 주고 또 여기에 제가 조건을 더 추가함으로써 Y 출력에도 어떤 방향으로 답을 낼 수 있을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를 또 가졌고요. 그 다음에 토큰 대신에 이 Continuous Word Embedding을 사용을 하면은 그 단어를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표현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Continuous니까 그 앞선 레이어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표현력이 나올 것이다. 이 3개의 의도를 가지고 프리픽스 튜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이 프리픽스를 모든 레이어에 최적화시켜서 쓰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에서 이게 아까 앞에 나왔던 그림에서 이 앞단 부분을 프리픽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프리픽스 부분에서는 이 오른쪽 식에서 상단 부분식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프리픽스를 하나 초기화 값을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인덱스를 넣어서 방영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를 넘어가면 나머지는 그 LM 원래 기존 앞에서 나왔던 그 공식에 넣어서 결과를 낸다고 보시면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을 넣어서 학습을 할 때 실험을 해보니 그 파라미터를 바로 직접 업데이트에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성능 저하와 최적화 과정에서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넣지 않고 그 MLP를 활용을 해서 그 다른 여기서 프라임을 붙여서 새로운 파라미터로 리파라미터라이즈 매개 변수화 시켜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 다 끝나면 이거는 다시 삭제를 하고 원래 파라미터를 저장시켜 놓는 방식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E2E, 웹 NLG, 다트는 이제 큰 데이터 단위 이름이고, 그러니까 데이터 셋 이름이고, 전체적으로 프리픽스가 그 테이블 투 텍스트 생성 과정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 결과 나왔고, 서머라이제이션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나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셋이 좀 더 많을 때 그나마 격차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추정해 본 바로는 아마 그 요약 단계에서는 이 문장 전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이 뭔지 식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유를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아예 적었을 때는 프리픽스 튜닝이 파인 튜닝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엑스트라폴레이션에서도 모두 파인 튜닝보다 프리픽스 튜닝이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이제 프리픽스 길이를 무한정 또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 길이가 길다고 해서 속도가 느려지는 건 아니지만 길이가 어떤 일정 임계값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면은 오히려 성능 하락이 약간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임베딩을 넣을 때도 그 프롬프팅에서 임베딩 넣을 때도 그 프리픽스 튜닝을 넣는 것이 가장 표현력이 좋게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임베딩 레이어만 튜닝하는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프리픽스 말고 그 x랑 y 사이에 값을 넣었을 때는 어떠냐 그것도 실험을 비교를 했더니 이것도 프리픽스 튜닝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아마 프리픽스 튜닝은 제일 앞단에 넣으니까 뒤에 아까 보였던 x랑 y 이 두 개를 활성화하는데 모두 영향을 주지만 인픽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넣는 거거든요. x랑 y 사이에. 그럴 경우에는 y 활성화에만 영향을 줘서 프리픽스 튜닝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인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맨 처음 프리픽스를 쓰기 전에 초기값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그 로우 데이터 세팅일수록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 무작위로 초기화하는 거는 또 성능이 낮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지금 진행하는 작업과 관련된 단어로 초기화했을 때 성능이 좀 더 향상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논의 토론 내용인데요. 이걸 과연 어디에 쓸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이게 모듈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모듈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세팅이 다 같다고 쳤을 때 모듈만 다르게 하면 되니까 여러 사용자들을 같은 배치 안에 넣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같은 랭귀지 모델을 공유하면서 프리픽스만 이렇게 사용자별로 추가를 하면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nductive Bias of Prefix Tuning인데 이게 그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어댑터 튜닝에 비해서 프리픽스 튜닝이 파라미터 수가 더 적게 필요합니다. 사실 둘이 뭔가 중간에 뭔가 끼워 넣는다는 방식은 비슷한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차이가 있나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근거는 찾지 못했지만 추측을 해본 건데 아마 프리픽스 튜닝이 랭귀지 모델을 최대한 유지한 채로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말이 빨랐네요. 죄송합니다.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님, 그러면 뭐 짧게 일단은 그 논문 선정 배경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일단은 그 GitHub 올려주신 거에서 쭉 봤는데, 이, 잠시만요. 네. 그 GitHub 그 만드신 거, 거기서 보고, 그나마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르다가 선택한 것이 프리픽스 튜닝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논문 만드신 분 인용수도 오히려 그 논문을 써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인용수가 더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제대로 이해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최대한, 사실 네, 그쵸. 요즘 라지 랭귀지 모델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그 기본 트랜스포머랑 버트 GPT까지의 논문이 어떻게 좀 기본 베이직이라면 네, 그거랑 뭐 요즘 나오는 요런 최신 라지 랭귀지 모델 사이에 어떤 난이도의 논문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보통 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좀 그 단계만 넘어오면 다들 뭐 하고자 하는 건 비슷비슷하거든요. 여기 뭐 라이트 웨이트, 뭐 파라미터 파인튜닝 이런 말도 나오는데, 하고자 하는 건 다들 비슷하고 목적도 비슷해서, 네, 뭐 하나만 좀 잘 이해를 해두시면, 이 다음 논문이든 뭐 이런 걸 읽기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쵸.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 들어서 인용수가 더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은 실제로 현업에서 뭐 쓸 수 있는 PFT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나온 논문 내용으로 하면 뭐 어댑터 계열에서는 뭐 로라나 이제 큐로라 같은 게 남아 있는 것 같고, 뭐 허깅페이스에서 지원하는 것만 봐도 뭐 몇 개 지원 안 하는 것들 중에 하나라서 뭐 그런 개념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새로 나오는 이 라이트웨이트 파인 튜닝 방법론들이 요거를 인용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키랑 밸류를 캐싱을 해두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각 사용자별 프리픽스만 추가하면 되면서, 저 프리픽스라는 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X와 Y, 그러니까 Y라는 걸 추론을 할 때 네, 어떤 참고할 만한 컨텍스트를 주는 방법론이고, 그 네, 컨텍스트 자체를 이제 트랜스포머의 키랑 밸류로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방법론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인용도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싶었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요쪽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보다는 저기 네, 어댑터 쪽이 더 친숙했어가지고 요걸 음, 처음 보면서 뭐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구현은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고,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프롬프트 튜닝이랑 피 튜닝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 세 개 중에서는 뭐 피튜닝 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프리픽스 내지는 프롬프트를 써서 라이트웨이트하게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그 방법론의 그 족보에 있는 친구들을 이거랑 같이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요? 그랬나요? 잠시만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네네. 네네. 논문에서. 그렇네요. 네, 아마 디코더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디코더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프리픽스를 네, 이제 GPT의 경우에는 디코더만이고, 그러니까 어, 테이블 투 텍스트를 하는 GPT의 경우에는 디코더만 있고, 그리고 서머라이제이션을 하는 다트는 인코더 디코더가 있잖아요. 네. 전자의 디코더만 쓰인 모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디코더에만 프리픽스를 붙이게 되고, 그리고 아, 서머라이제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어떤 큰 블럭이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인코더랑 디코더. 네. 이때 이제 인코더 앞에도 프리픽스를 붙이고 디코더 앞에도 프리픽스를 붙이는 어 그런 네. 아마 오타 같습니다. 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게 그 설명드리면 이 앞에 뭐였지? 그 조건부 확률 나오는 데서 이해가 잘 안 되셨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게 그냥 사실 되게 간단한 부분이라서 짧게 짚고 넘어가면 그게 어디였죠? 요 앞쪽이었던 것 같은데 요건가요? 이거가요? 네, 이거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얘네가 만들어 놓은 프리픽스 튜닝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기존의 그 파인 튜닝 방법을 그냥 적어 놓은 거에 불과하거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저 파이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코더 디코더일 수도 있고 디코더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하나의 큰 웨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네. 어 결국에는 어떤 음 주어진 어떤 글 내지는 테이블이 들어왔을 때 이 입력에 대해서 뱉어줘야 되는 출력이 있잖아요. 그걸 Y라고 하면 그냥 X가 기분됐을 때 저 왼쪽에 맥스 파이 로그 P 파이의 Y 바 X 저 수식만 보면 그러니까 네. 저 인풋 X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그 출력물을 가장 높은 확률로 뱉어낼 수 있게끔 저 음,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겠다. 그래서 저게 음, 맥스 프로바빌리티를 하는 파라미터로 가게끔 만든다는 뜻에서 저렇게 수식을 음, 써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형식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는 네. 저 식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서 막 엄청 복잡하게 변형된 수식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 그냥 뭐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에 대한 적절한 출력을 높은 확률로 리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디코딩 할 수 있게끔 파라미터를 만들겠다.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식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그래, 가중치 업데이트하는 식이다, 이렇게만 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 그, 혹시 방금 그러면은 저기 H가 액티베이션 시간별 활성화가, 그러니까 정확히 역할이 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H의 역할이요? 네. 저는 이거를, 어, 어, 이 인덱스별로 모델에 들어갈 때 쓰는 활성화? 대충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논문에 그 히든 네,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네, 또 액티베이션이 네, 네, 네. 시점에 따라서 프리픽스일 때는 그 앞선 그 뭐지 학습하는 파라미터고 그 다음 시점은 라지 랭귀지의 그 히든 스테이트. 그러면은 뭐 LSTM 같은 거에서의 그냥 히든 스테이트 벡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전 토큰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저도 네, 네, 저도 그냥 액티베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그 중간에 있는 그 단계인가 보다 이렇게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 논문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누가 댓글에 질문 쓰셨습니다.
저인데 그 아까 MLP 학습할 땐 쓰고 이제 사용할 땐 버린다라고 네네. 하셨던 그 부분이 그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보였어갖고 어,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왜일까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혹시 생각하신 분 있나 해서 아니면 뭐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논문이 있나 아시는 분 있나 해갖고 사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도 읽으면서 진짜 똑같은 의문이 들었었는데, 어, 어, 정말 이건 그냥 제 생각이어서 틀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뭐,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처럼 그냥 단순히, 이거를 학습했을 때는 약간 좀 노이즈가 껴있는데, 그거를 MLP 레이어를 한번 거치면서, 어, 좀, 원하는 정답에 가깝게 좀 파라미터들이 어, 좀 노이즈가 디노이징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번 MLP 약간 필터를 거치듯이 처음에 어, 그냥 단순히 이거를 학습을 시켰을 때는 워낙 또 모델도 큰 모델을 이제 작은 파라미터들로 튜닝 하려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떤 레이어 하나를 쌓아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바꿔줬다 정도로 네,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어, 굉장히 네, 저도 비슷한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읽으면서. 네, 저는 이거 읽을 때 뭐를 생각했었냐면, 그 CNN 할 때 제가 레이턴트 벡터인가?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 MLP가 지금 저 학습하는 저 P 세타를 네. 거치고 나온 히든 스테이트에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레이어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 말은. 아, 근데 어, 제가 읽기로는 이 프리픽스 튜닝에서 네. 그러니까 저 추가되는 저 그러니까 일종의 프리픽스 벡터가 매 레이어마다 추가되어서 그러니까 매 레이어마다 이제 그 뭐야 트레이닝이 되는 걸로 읽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n개가 있고 그 레이어마다의 n개 레이어마다의 끝에 MLP가 붙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 근데 MLP가 바로 붙는 건가요? 저는 그냥, 붙는다고 볼 수 있나? 저는 이거를 기존 P세타를 바꿔서 넣는데 썼다,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그 제가 이거 GitHub을 안 봐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매 레이어의 아웃풋 히든 스테이트라기보다는 매 레이어의 아웃풋 히든 스테이트가 되면 매 레이어의 아웃풋 히든 스테이트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트랜스포머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단어 벡터가 있을 때 그걸 이제 WQ, WK, WV에 통과시켜서 그 단어 벡터에 대한 QKV를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그 통과하기 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어, 통과하기 전이요? 아, 네? 네네. 그러면 단어 벡터가 있으면 단어 벡터를 MLP에 통과시켜서 걔를 뭔가 한 번에 변형을 주고 그걸 이제 WQ, WK, WV를 통과시키는 걸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성님은 그 단어 벡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MLP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있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하네요. 아, 저는 네네. 기존에 봤던 그 패턴이 이게 뭐 임베딩을 결국에 지금 한 번 더 MLP 레이어로 가공하는 맥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패턴은 그 MLP가 마지막 레이어에 붙어서 보통 768차원의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면 뭐 128차원으로 줄여서 그 저차원의 벡터로 이제 학습을 하고 그 128짜리 768,128짜리 레이어는 이제 추론하거나 이제 진짜 사용할 때는 버리는 패턴을 많이 봤어서 어, 여기도 이제 논문에 PI, 이거를 정의할 때 네. 4.3인 것 같은데 그 MLP 레이어가 네, 이제 맞습니다. 다시에 P 죄송합니다. 다시에 나온 그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거쳐서 나온 걸 P 세타의 I 시점부터의 모두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음, 근데 말씀해주신 거는 그 토큰이 이제 P 세타에 들어가기 전에 붙는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4.3을 보니까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러니까 한번 줄이고 다시 펴주는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붙는 위치는 사실 어디가 되는지 잘 모르겠긴 해요. 음, 제가 이거 코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봤었거든요. 이 코드 죄송합니다. 찾아보는 거. 갑자기 논란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좋은데요. 네. 저는 저도 MLP 쓰는 이유가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결국에는 원래는 얘가 프리트레인드 될 때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단어 토큰들을 물론 그 단어 토큰들이 그 임베딩을 통과하면서 어떤 컨티뉴어스한 벡터화가 되지만 걔네는 어쨌든 다 디스크리트한 토큰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가져가고 싶어 하는 프리픽스는 어떤 디스크리트한 하나의 토큰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떤 컨티뉴어스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의 토큰으로 딱 표현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벡터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근데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런 토큰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 그냥 그 프리픽스가 될 토큰들을 어 별다른 변환 없이 넣어 주면 그거에 대한 음, 말 그대로 그 최적화가 잘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리픽스는 컨티뉴어스한데 지금 들어오는 다른 토큰들 및 프리트레인드 된 토큰들이 전부 다 디스크리트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에 뭔가 선형 변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사실은 프리픽스 자체가 몇 개 없잖아요, 토큰이. 저 몇 개 없는 토큰을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롬프트처럼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끔 훨씬 복잡도 있는 계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웬만하면 복잡도 추가하면 더 좋아지니까 오버피팅 날 정도로 큰 파라미터도 아니고 뭐 그래서 성능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오버피팅만 안 되면은 웬만하면 다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개선하는 좀 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뭐 MLP를 태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애매한 게 있어서 아까 그 토큰마다 내뱉는 게 이제 디스크리트 하니까 컨티뉴어스하게 MLP가 붙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시점 i를 잡아서 그 i 시점이 하나의 토큰이 오는 시점이 되고 그 시점에 이제 MLP 레이어가 붙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뒷말은 뭔가 맥락이 이해가 됐어요. 그 결국에 봐왔던 토큰을 봐서 이제 그 저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만족시키면서 이제 학습되도록 하는 맥락이 이해가 돼서 한 번 더 보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한성님 질문 보니까 질문에 대한 질문인데 그 MLP 레이어 추가해서 이거 차원을 줄이는 게 그게 왜 하셨는지 궁금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MLP 레이어를 제거했는데도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게 그게 궁금한 건지 그거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이게 아까 제가 직접 당해봐서 느낀 거였는데 이게 뭐 물론 그 파라미터를 여러 개 쌓으면 성능이 좋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MLP 레이어를 추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성능을 낼 때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봤던 맥락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했듯이 768차원을 128차원의 적은 벡터로 줄이는 MLP 레이어가 붙었고 그걸로 학습을 한 다음에 추론할 때는 그거를 제외해서 이제 추론을 하는 방식이 성능이 좋았던 건데 그 말했던 후자처럼 이제 이 제거하는 게 성능이 제가 리트리버 기준으로 한 리콜 점수가 한 4% 정도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좀 큰 차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이런 쌓는 방법이 좋다고 기대할 수는 있는데 제거한 게 더 좋다라는 맥락이 그래서 아까 그 현수님이 노이즈 관련해 말씀해 주셨던 게 아웃풋 레이어에 붙다 보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리얼 데이터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노이즈가 있을 거고 그리고 샘플링해서 배치에 들어오는 데이터마다 이제 또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도 이거 얘기해 보면서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